안녕하십니까. 웅토링 비즈니스 한국어.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허혜진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요소 중에서 가장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각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중요한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everything else. 그쵸? 여러분들이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뭐가 중요한디?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정말 뭐가 중요한데? 그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한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3P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3P 뭘까요? Purpose, 그쵸? 발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people, 청중,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place, 내가 발표를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게 바로 3P입니다. 자, 목적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원이 상사에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영진이 주주에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고객에게 하는 발표도 있고, 또 학생이 교수님에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목적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HR 부서에서 새로 만든 사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사에게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런 신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금을 배정해 주십시오. 펀드를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고객에게 하는 발표는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좋습니다. 사주십시오 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목적을 설정을 할 때 내가 왜 이 발표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즉 청중이 누구인가를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지,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결국 여러분들의 발표는 이 청중들에게 어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발표의 결론이 있어요. 고객에게 발표를 할 때는 그 고객이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상사에게 발표를 할 때는 그 상사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표 목적은 내가 발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청중들이 내 발표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 들어야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청중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발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을 주었을 때 어떤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발표에? 정말 청중들이 이 발표를 들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발표 컨텐츠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청중들이 왜 들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에 맞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원하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야 하는 플레이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입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딩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발표 장소를 먼저 가서 볼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발표자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여기가 대강당이더라고요. 대강당인데 보통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띄워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스팟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한 벽면이 전체 슬라이드를 띄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 벽면 전체에. 그래서 가로 세로가 제 생각에 한 4m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발표 띄워놓은 거를 보려면 정말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발표 스타일은 사실은 이렇게 서가지고 밑에 컴퓨터로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제 발표 내용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서 발표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 장소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표 내용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너무 커서 보는 것 자체가 자세가 굉장히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기 직전에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뭔가 낭패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어디서 발표를 하게 되는지 내가 사전에 조금만 봤더라면 훨씬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 이런 장소에서 발표를 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저 강단에 서가지고 아래에 있는 노트북을 보면서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발표는 그냥 잘 무난히 넘어갔는데 제가 플레이스, 발표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적이 바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자, 3P의 법칙에서 이제 목적과 컨텐츠와 관련한 스토리 라인을 짜야 되는데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 왜 트렌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목적을 가진 발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자 중심으로 내가 하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토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듣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그렇죠. 모든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그렇죠? 처음에 어떤 배경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승전결의 스토리 라인을 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청중들도 알고 있는 또는 청중들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팩트를 담아야 되죠. 팩트. 그래야 서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이 나서 3,000명이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팩트 위주의 기사보다는 구조 요원으로 들어간 소방대원들이 밤낮으로 구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구하다가 구조활동 중에 죽었다. 이런 기사를 들을 때 훨씬 더 눈물이 나죠.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더 어필합니다. 그래서 사실도 들어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에 넣어야 될 스토리라인에는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피니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FSO라는 표현을 쓰죠. 갈등 구조가 있는 스토리 라인이 좋습니다. 갈등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쵸?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에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은 도입부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미 배경이 나오고 나서 문제를 제시를 해도 좋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청중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 또는 청중들하고 직결된 문제이면 훨씬 갈등 구조가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훨씬 열심히 듣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SDS 구조로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S는 summary. 모든 사람들은 디테일한 정보에 앞서서 빅픽처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자를 만났어요. 들판에서. 그럼 저 사자의 이빨이 몇 개고 저 발톱으로 얼마나 나한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저 사자한테 잡혀 먹일까? 이것부터 생각하죠. 빅픽처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테일한 정보를 주실 수 있죠. 그래서 summary, 빅픽처를 주시고 디테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ummary에서 요약하는 형태의 구조를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국말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 30초에서 1분 내에 결정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프레젠테이션은 1분 내에 여러분들이 뭔가 흥미를 끌 수 있게끔
전달력이든지 이미지든지 말이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재단 신약개발팀의 허혜진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그렇지만 너무 방방 뜨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재단 신약개발팀의 허혜진입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청중들의 관심을 한 번에 휘어잡고 발표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번에 놓칠 수도 있어요. 보통 한국어로 하는 발표에서는 오늘 저는 저희가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개발한 신약 만병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말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HR 부서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사내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오늘 발표 자리에서 뭐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도입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도입부에서 흔히 듣는 훅, 그렇죠? 어떻게 한 번에 청중을 휘어잡을 것인가, 이 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어떤 모든 청중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청중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참신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렇죠? 저희가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이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으면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문제 제기와 함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면 청중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겠죠? 또는 짧은 스토리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요소들, 그쵸? 컨텐츠, 시각자료, 전달력. 그 중에서 시각자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컨텐츠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